치료의 큰 틀과 컨셉, 그리고 그 중에서 도수 치료가 차지하는 영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뼈가 하는 일, 관절이 하는 일, 인대가 하는 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평가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 기능, 각각이 갖고 있는 기능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는 거고, 그리고 치료도 그걸 해결할 수 있도록 한 후에 재평가를 해서 나아졌는지 안 나아졌는지를 보는 거지. 그래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이건 것 같아. 이런 각각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래야지 과학적으로 우리가 공부하는 것들이 이해되기 쉽고 기억에 오래 남고 또 그걸 응용할 수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구조가 기능을 결정한다. 울프스 로라고 해가지고 있는데 결국 어떤 기능에 문제가 생겼다. 그럼 그걸 구성하고 있는 구조에 문제가 있다로 보는 거지. 그래서 3단계로 도수 치료를 진행을 하고 1단계는 평가하고 상담하고 2단계 치료하고 3단계에서 차팅하고 마무리하고 그래서 평가는 치료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상담은 설정된 목표를 치료 계획을 또 공유하는 환자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 거고 치료에서는 설정되었던 목표를 해결하기 위한 단계이고 차팅은 치료 내용과 다음 치료 계획을 환자하고 공유하는 시간이고 마무리는 주의사항이나 예약관리 이런 것들까지 해서 크게 도수치료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첫 번째 평가는 치료 목표를 설정을 하는 거라고 했지. 그래서 그러려면 환자의 상태가 어떤지 관찰하고 파악하고 그래서 되게 병원에 가면 이러한 순서대로 해서 처음에 초진 상담지랑 작성하고 그걸 가지고 진료를 보지. 그리고 스크린 검사를 하면서 엑스레이 찍자고 하고 결과를 확인하면서 이학 검사 같이 하고 또 움직임 테스트가 필요하다라고 하고 그런 측정 결과를 가지고 진단을 내리는 이러한 프로시저가 평가에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보면 돼. 그래서 이런 다양한 것들, 다양한 평가들이 있는데 사실 크게 보면 제네럴 스크린, 그래서 환자의 몸 상태를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거. 만약 이 사람이 어깨 때문에 왔지만 어깨만 문제 있는지, 허리도 문제 있는지, 아니 발목에도 문제 있는지 그런 전반적인 걸 찾아내기 위해서 제네럴 스크린을 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어깨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어깨에 머슬에 문제가 있는지 텐던, 리가멘트, 뭐에 문제가 있는지 찾기 위해서 파트 어세스먼트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지. 그래서 평가는 우리가 하고 있는 평가들 그리고 책에 나와 있는 평가들에 대한 리스트가 이렇게 되어 있어. 히스토리 테이킹 하고 자세 검사도 하고 게이트 그리고 움직임 스크린 이러한 검사들이 환자의 전반적인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검사들 그리고 세부적인 인체 구조에서 어떤 구조에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한 평가법들 이렇게 나눠져 있다라고 보면 되고 특히 세부적인 평가의 결과를 토대로 다이고노시스 진단을 내린다. 그렇게 해서 요 많은 것들을 다 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보고 또 특히 이제 운동 치료를 들어간다라고 하면 적어도 움직임 테스트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 건데 이 많은 것들을 다 해야 되겠지만 단계별로 보자면 히스토리 테이킹, 문진과 팔페이션 이게 연부조직 베이직 과정에서 하는 거고 내가 그동안 사실 이제 대전이나 인천 뭐 이런 데에서 큰 성과를 냈던 핵심적인 거는 이 히스토리 테이킹하고 팔페이션에 있어. 그래서 이걸 제일 먼저 하는 거고 특히 이제 수기 치료를 한다라고 하면 적어도 이 팔페이션에 대한 감각은 굉장히 뛰어나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베이직 과정을 끝난 사람들이 그 다음 단계로 해야 될 것들이 자세 평가, 걸음걸이, 움직임 스크린, 그리고 ROM, 머슬 테스트 이렇게 해서 들어가고 그리고 관절을 치료해야 된다라고 하면 적어도 이런 엑스레이, 뼈를 보기 위한 엑스레이, 그리고 뭐 스페셜 테스트, 팔페이션 이것도 똑같이 팔페이션이 들어가는데 소프트 티슈에서 하는 팔페이션은 연부 조직을 위한 팔페이션이고 조인트에 관련된 팔페이션이 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네럴 스크린은 환자가 왔으면 환자가 왜 왔는지를 찾기 위한 방법으로서는 문진이 가장 간단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사람 환자가 말하지 않으면 모든 평가들을 다 부위별로 적용을 해가지고 찾아야 되겠지. 그러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그거보다는 환자한테 물어봐서 어디가 아파요? 라고 한마디 물어보는 게 훨씬 더 효율적으로 상태를 파악할 수가 있겠지. 그러한 질문들을 카이로프랙틱 과정에서 정리를 해놨고 그 순서대로 질문을 하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초진 양식지에 이런 내용들을 넣는 게 이제 진료를 볼 때, 진단을 내릴 때 굉장히 편할 것 같고, 거기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질문들을 카이로프랙틱에서는 이렇게 해. OPPQRST. CC는 이 사람 왜 하는지, 허리가 아파서 하는지, 목이 아파서 하는지, 가장 주요한 증상이나 사인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얘기를 하라고 하고, 다음 O는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뭘 하다가 시작되는지, 뭐 다쳤는지 아니면은 다치지 않고 점차적으로 발전한 건지 알아보고, 이제 PP는 어떤 특정 자세가 통증을 자극하거나 아니면 통증을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자세들이 있는지 물어보고, 그다음 Q, 퀄리티, 통증의 종류. 나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왜냐하면 뼈에 문제가 있든 근육에 문제가 있든 뭐 신경에 문제가 있든 다 똑같은 종류의 신호를 보낸다라고 하면 뇌는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통증의 종류를 다르게 해서 아, 여기 인대가 문제가 있구나, 머슬이 문제가 있구나를 구분하게끔 하는 거고, 구분한 신호를 가지고 그거에 적합한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한 아니면 치유, 재생할 수 있는 프로시저를 갖게 하겠지. 그래서 통증의 종류에 따라서 우리도 머슬의 문제인지 텐던의 문제인지 리가멘트의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게 좀 더 수월한 것 같아. 그리고 R은 그 부위만 아픈지 아니면 거기서부터 어느 쪽으로 타고 내려가는지 어떤 부위가 같이 아픈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거고, 심각도 S, 이게 이제 바스 스케일인데 바스 스케일 뭐 주관적이라고 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 나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이걸 조금 더 객관화하기 위해서 이런 표를 환자에게 보여주면서 몇 정도 되는지를 말을 해달라고 하고, 단지 앞으로의 치료에 있어서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 뭐 이거를 판단하는 것 외에도 이 병원 전체에 있는 직원들, 치료사들, 그 원장님까지 이 바스 스케일로 이 사람은 주사가 필요한지, 수기 치료가 필요한지, 운동 치료가 필요한지, 그냥 물리 치료가 필요한지를 구분해서 그거를 공유하고 있으면 환자가 어딜 가든지 딴소리를 안 듣고 그냥 통일된 얘기를 들을 수 있거든. 뭐 예를 들면 원장님은 물리치료 받으라고 그랬는데 물리치료실 가가지고는 원장님이 물리치료 얘기하셨어요? 뭐 이 정도면 도수치료 받아야 되는데 뭐 이런 얘기하면 환자는 저기 말이 다 다르네, 체계적이지 않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고.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될지에 대한 기준이 이 바스 스케일이고, 자 타임, 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화가 없는지 아니 더 심해졌는지 좋아졌는지, 아침에도 아픈지 점심에도 아픈지 저녁에 아픈지 질문을 던져서 기록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제네럴 스크린 안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걸 가지고 확진을 하는 건 아니고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좀 더 세부적인 평가를 어떤 걸 해야 될지를 계획을 잡을 수가 있는 거지. 그 다음에 포스처, 또 환자의 전반적인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자세를 보고 어떻게 틀어져 있는지 보고. 근데 되게 한국에 잘못 알려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커브가 있어요. 또라식에 커브가 있네요. 일자목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허리가 아픈 거예요. 뭐 등이 아픈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근데 이게 어디서 그렇게 생긴 개념인지 모르겠는데 뼈가 틀어진 건 그냥 틀어진 거지. 틀어진 것 때문에 통증이 나타나진 않아. 틀어진 상태로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너무 늘어나 있는 상태에 있는 근육들도 경직되고 짧아져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 근육들도 지속적으로 길이를 유지하게 된다면은 결국 경직되거든. 그럼 그 경직된 게 머슬에 관련된 통증으로 나타날 수 있고,
이게 더 오래된다라고 하면 섬유화되면서 모빌리티가 떨어지거나 어떤 또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고, 결국에는 통증을 만들어내는 원인들은 따로 있는데, 근데 엑스레이 통해 가지고 이거 틀어졌으니까 여기가 아프세요라고 얘기하는 거는 자세가 틀어져서 아파요. 아니, 자세가 틀어졌는데 그냥 중간에 메커니즘을 탁 비워버리고 아프다라고 하니까 사실 환자도 이해하기가 어렵고, 치료를 그걸 중심으로 치료를 해봤자 효과도 없고 그런 것 같아. 그다음에 이제 자세 평가를 할 때 우리가 흔히 이렇게 선을 긋고, 아니면 옆에서 귀하고 아스타블럼하고 복숭아뼈까지 이렇게 선을 그어가지고 이상적인 라인이에요 라고 하고 설명을 하잖아. 근데 이게 왜 이상적인 자세인지, 이게 왜 이상적인 자세일까? 그 서 있을 때, 음, 이게 서 있는 거 기준이니까, 서 있을 때 음, 어느 특정한 한 근육이 과도하게 수축되거나 음. 이완되지 않는 상태. 근육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중력, 항중력 때문에. 중력 때문에 그런 거야. 중력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항해서 쓰려고 하면 조절이 필요한 거고, 이 조절의 역할을 근육이 하는 거지. 하지만 중력에 대항하기 위한 메인 펑션을 갖고 있는 게 근육은 아닌 거야. 중력에 대항하기 위한 구조는 뭐지? 본. 그렇지, 뼈잖아. 뭐 예를 들어서 긴 원통을 갖다가 뭐 바닥에서 세운다라고 하면 사실 중심만 잘 잡고 가만 냅두면 쓰겠지만, 이렇게 관절이 많고 특히 스파인은 굉장히 많은 관절들이 있는데, 이게 근육의 도움 없이 그냥 뼈 모형 있잖아. 그 뼈 모형을 세운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쉽지가 않지. 뭐 여길 잡으면 저기가 틀어질 테고, 여길 잡으면 또 여기가 틀어질 테고, 이건 쉽지가 않아. 결국 중력에 대항해서 뼈대가 이렇게 잘 설 수 있게끔 하기는 하지만, 얘네들이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근육의 힘이 필요한 거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서 있는데 고개가 오른쪽으로 삐딱해져 있다. 뭐 이게 오른쪽 기울이게 하는 근육들이 수축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고 보지만, 사실 이거는 근육이 수축해서 오른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살짝 기울였는데 중력에 대한 무게 때문에 자연스럽게 더 기울어지게 되는 거고, 그냥 넘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오히려 반대쪽에 있는 근육들이 힘을 주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런 방금 너가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특정 근육들이 지속적인 긴장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되니까,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이디얼한 얼라이먼트를 잡는 거고, 그리고 뭐 옆모습도 마찬가지로 이런 정상적인 커브와 이 라인이 주변에 있는 근육들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균등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자세이기 때문에 아이디얼한 얼라이먼트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속적인 긴장이 근육에 문제를 일으킨다. 뭐 이거 사실 되게 당연한 거긴 한데, 예를 들자면 우리가 벌쓰면 근육통이 생기지.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힘 줘 보세요 라고 하고 내가 당길 테니까 당겨지지 않도록 저항을 해보세요 라고 해놓고선 지속적인 수축을 뭐 10분 동안 한다, 20분 동안 한다 라고 하면 해당 근육은 경직될 테고, 그러면 우리 알백인 것처럼 살짝 부어 있을 거고, 우리가 누르면 아프다라고 하고 움직일 때 뻐근하거나 뻣뻣한 느낌을 갖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근육통의 대부분의 기전은 이 지속적인 긴장에서 온다라고 보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이상적인 자세를 가지고 꼭 그 자세만을 유지를 해야지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거는 아니지. 왜냐하면 가장 이상적인 아이디어를 한 상태에서도 근육은 일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근육들, 특정 근육들은 긴장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움직여주는, 그래서 이완과 수축이 반복적으로 돼줘야지 근육이 문제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어저께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아 놓고 뭐 건강하다고, 자기는 하나도 아프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머슬의 문제를 찾아보면 다 있어. 다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중력에 대항해서 항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특정 근육들은 경직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서 치료해 주는 게 우리가 하는 일이다. 자세의 단점은 뭐냐면, 내가 평상시에 이렇게 살았어도
사진 찍을게요. 이게 똑바로 서면 이 사람은 자세가 바른 사람이라고 우리가 평가를 하게 되는 거고, 또 자세가 항상 바랐어도 찍을 때 살짝 틀어져 있으면 이 사람은 틀어진 사람이라고 보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객관적인 평가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 근데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힌트들을 가지고 게이트를 보면 그 자세의 평가가 맞았다라고 하면 이 게이트에서도 되게 비슷하게 나타나. 처음에는 자기가 조금 인위적으로 바꿀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면 어색한 티가 굉장히 많이 나고, 그리고 몇 걸음 걷다 보면은 자기의 본래의 습관이 나오기 때문에 한쪽 어깨가 높은 사람들은 한쪽 어깨를 계속 틀어지게 하면서 걷고, 골반이 빠져 있는 사람들은 골반을 빼면서 걸어. 결국에는 현재 안 좋은 자세를 갖는 거는 태어났을 때부터 안 좋은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드물고, 자기가 그렇게 틀어지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을 했기 때문에 틀어진 거거든. 다시 말하면 그 굳어져 있는 근육들 풀어주고 관절도 어저스트하고 운동 몇 번 해준다고 해서 이 틀어진 자세가 좋아지지 않아. 시간 지나면 똑같아. 이 생활 습관들까지 바꿔주지 않는 이상은 반복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자세랑 걸음걸이 평가를 하지만, 평가를 했다는 얘기는 나중에 치료하는 과정에서, 특히 이제 수기 치료 끝나고 운동 치료 들어가면, 거기서도 이제 교정 치료에 들어가면 서 있는 자세, 걸음걸이 이런 것들도 같이 규정해 줄 필요가 있는 거. 자, 움직임 스크린, 쉽게 말하면 ROM인데 이거를 한 관절 한 관절씩 검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관절을 한꺼번에 검사하는 방법이에요. 5가지로 좀 정리를 해놨고, 내가 예전에 SFMA를 들었기 때문에 그 SFMA에서 그 추구하는 평가 프로시저가 굉장히 나는 마음에 들었거든. 그래서 그 프로시저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다듬고, 또 SFMA에서 단점 중에 하나라고 하면 평가지가 여기서 보는 것처럼 한눈에 볼 수 있는 평가지가 없더라고. 그래서 그 평가지를 좀 만들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지. 그래서 5가지라고 하면 굉장히 쉬워. 그냥 숄더 패턴을 볼 수 있는 방법과 플렉션, 익스텐션, 로테이션을, 플렉션이면 처음에 서비컬 플렉션하고 토라식 플렉션, 럼버 플렉션 하면서 힙 플렉션까지 한 번에 살펴보는 거고, 익스텐션도 마찬가지로 폴 스파인을 한 번에 단계별로, 그리고 로테이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검사하고 마지막에 딥 스쿼트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들을 요 빨간 네모칸 안에 작성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옆에 있는 것들은 이제 무브먼트 다음에 할 셀렉티브 ROM. 셀렉티브 ROM은 이제 파트 어세스먼트에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이 숄더 패턴, 요런 패턴이 되려면 이게 여러 가지 움직임이 섞여서 이게 나온 거거든. 흉추관절의 신전과 회전도 잘 돼야 되고, 내회전도 잘 돼야 되고, 신전도 잘 돼야 되고, 그리고 신전한 상태에서 팔꿈치 굴곡까지 잘 되어야지 이 동작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이게 잘 됐다라고 하면 방금 나열했던 그 ROM들을 굳이 할 필요가 없지. 근데 만약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 세부적인 ROM을 통해서 어떤 ROM에 문제가 있는지를 세부적으로 찾아내는 거고, 그 찾아낸 것들을 해결을 하면 다시 무브먼트 스크린의 동작이 잘 되겠지. 세부적으로 셀렉티브 ROM에 대한 평가 기록은 여기다 하는 거고, 그리고 나서 다시 처음에 했던 무브먼트 스크린을 재검사한 결과는 여기다 작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무브먼트 스크린은 어드밴스 과정에서 하는 거고, 뭐 이렇게 숄더 패턴, 어깨 모빌리티 정도와 통증을 알아본다. 그래서 검사 방법은 이렇고, 정상 범주는 이렇고, 보상작용으로는 어떤 것들이 나타나고, 이거 할 때 멘트는 어떻게 해서 하라고 얘기를 해주고 실습을 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네럴 스크린. 다시 말하지만 제네럴 스크린은 이걸 통해서 어떤 문제를 확진하는 게 아니라, 머슬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머슬 테스트를 해보면 될 거고, 리가멘트 문제인 것 같은데 라고 하면 리가멘트 테스트를 하면 되겠지. 그래서 그렇게 세부적으로 검사하는 것들을 파트 어세스먼트, 이걸 기반으로 해서 진단을 내린다. 무브먼트 스크린을 통해서 셀렉티브 ROM을 하고, 셀렉티브 ROM에 대한 결과는 여기다 넣는다. 그 숄더 패턴 안 되는 거 했었으니까 숄더 패턴이 안 된다. 그럼 여기에 그 하위에 있는 이러한 검사들을 통해서 어떤 그 관절에 문제가 있는지를
찾아내는 거야. 그리고 그거를 치료를 하는 거고. 엑스레이는 뭘 평가하기 위한 걸까? 뼈의 정렬이랑 그다음에 외상, 외상? 그다음에 뼈의 외상이라든가 어, 내부 장기도 장기.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가장 메인은 뼈를 보기 위해서 엑스레이를 찍는 거겠지. 지금 여기에 띄어져 있는 엑스레이를 봤을 때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첫 번째 사진 SP 떨어진 거 같은데? 어, 자, 이런 거 찾아내는 사람 많이 없는데 되게 일자목이에요, 거북목이에요. 이 정도 수준에서 끝나는데. 좋아. 일자목도 있고 약간 커브가 좀 덜하고. 그래서 요 여러 가지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게 너무 폭이 넓어 버리니까 이 순서대로 한다라고 해. A, B, C, S. 그래서 A는 얼라인먼트. 그래서 거북목이네요, 일자목이네요. 이러한 얘기들을 해주고, 그다음 B, 본. 뼈 자체에 문제가 없는지를 보는 거야. 봤는데, 여기 뚝 떨어져 있네. SP가 부러져 있네. 찾아내는 거고. C는 카틸리지. 그래서 대표적인 카틸리지라고 하면은 이 디스크. 물론 여기 디스크가 보이진 않지만 디스크가 있어야 될 공간이 너무 좁아져 있다라고 하거나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조금 더 확실하게 보기 위해서 MRI를 찍어볼 수 있겠지. S는 소프트 티슈. 물론 엑스레이를 소프트 티슈로 보려고 찍지는 않지만 그런데 S를 보는 이유는 보이지 말아야 될 것들이 보이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칼시피케이션, 대동맥의 칼시피케이션이 된다 그러면 대동맥이 뚜렷하게 보이거든. 이제 그렇게 보이지 않아야 될 것들이 보인다라고 하면 그걸 통해서 또 진단을 내릴 수 있으니까 엑스레이는 A, B, C, S 순서대로 본다. 그 다음에 머슬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그럼 머슬 테스트를 해보면 되고, 널브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그럼 널브 테스트를 하면 되겠지. 되게 히스토리 테이킹을 할 때 뻐근해요, 땡겨요, 목만 아파요, 어깨만 아파요, 뭐 허리를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아파요. 대부분은 다 머슬의 문제라고 보면 되고, 확인해 보려면 머슬 테스트를 해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머슬을 꼭 체크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되고, 자, 널브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감각이 좀 둔해졌어요. 뭐 이상 감각이 있어요. 뭐 이러한 얘기들을 한다 그러면 널브 테스트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이게 되게 당연한 얘기잖아. 당연한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허리 삐끗해서 못 움직이면 디스크예요. 시술하셔야 돼요.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옛날에 수술해야 돼요. 수술하는 사람들 너무 많고. 삐끗해서 온 사람들 중에서 물론 다리로 타고 내려가고 뭐 남의 살을 만지는 것 같다거나 뭐 다리를 절거나 그러면은 디스크일 가능성이 높지만 대부분 삐끗한 사람들은 그냥 거기에 로컬 페인, 뭐 못 움직일 정도로 아파도 그 로컬 페인이면 널브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기는 힘들거든. 디스크가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결국 디스크 자체로에 대한 통증보다는 그 디스크 주변을 지나가고 있는 신경을 압박하거나 자극해서 나타나는 심적인 문제니까 신경학적인 증상이 나타나야지 디스크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얘기인데 실전에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디스크 진단을 받고 관련 없는 시술이나 수술들을 많이 했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조금 바로 잡고서 근육의 문제를 살펴보고 특히 이제 또 관절의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다음 스페셜 테스트라고 해서 굉장히 많이 배우지. 이 스페셜 테스트는 단순하게 생각하면 머슬 테스트나 뉴럴로지, 널브 테스트 외에 구조물들의 문제점을 찾기 위한 테스트들이 스페셜 테스트라고 보면 돼. 뭐 리가멘트에 관련된 거, 뭐 디스크에 관련된 거, 텐던에 관련된 거, 이런 테스트들이 다 스페셜 테스트 안에 들어가 있다. 다음 팔페이션. 내가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이 팔페이션인데 되게 팔페이션 하면 뭐 근육이 어디 있는지 만져보는 거? 이 정도 수준으로 생각을 하더라고. 근데 그거보다는 좀 더 다양하게 세분화적으로 팔페이션들이 포진되어 있고 가장 크게 보면 스테릭 팔페이션과 모션 팔페이션. 스테릭 팔페이션이라고 하면 환자가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촉진하는 거. 촉진을 뭘 하느냐에 따라서 뼈를 한다. 그 보니 팔페이션. 머슬과 같은 이런 연부 조직들을 팔페이션 한다. 소프트 티슈 팔페이션이라고 부르는 거고, 이 모션 팔페이션이라고 하면 환자를 움직일 때의 관절의 변화, 연부 조직의 변화를 촉진을 하는 거고, 환자가 스스로 움직이면 액티브 모션 팔페이션,
두 가지로 나눠지겠지. 뼈를 한다라고 하면 액티브 보니 모션 팔페이션 이렇게 얘기를 할 테고, 만약에 소프트 티슈를 한다 그러면 액티브 소프트 티슈 모션 팔페이션 뭐 이렇게 하겠지. 소프트 티슈 모션 팔페이션이라고 하는 게 생소할 수 있는데 필라테스나 아니면 트레이너들은 사실 많이 하거든. 어떤 운동 시키면서 근육들의 손을 대고서 이 근육이 긴장을 하는지 안 하는지, 활성화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파악할 때 쓰는 기법들이 액티브 소프트 티슈 모션 팔페이션이라고 볼 수 있어. 그래서 여기서 또 액티브를 패시브하게 움직인다라고 하면 패시브에도 또 똑같이 나열이 될 테고, 액세서리 조인트 무브먼트, 그러니까 조인트에 관련된 평가로는 조인트 플레이하고 엔드 플레이가 있어. 조인트 플레이는 환자가 뉴트럴한 상태에서 조인트를 움직여 보는 걸 얘기를 하고, 엔드 플레이라고 하면 끝범위까지 가서 그 상태에서 플레이를 해봤을 때 문제가 있는지를 보는 게 엔드 플레이지. 그래서 촉진을 한다라고 하면 제일 처음에 보니 팔페이션이 제일 우선시 돼야 되고, 랜드마크들을 촉진을 하고, 머슬이 이 보니 랜드마크들로 오리진 인설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뭐 세미나 가면 바이셉스는 뭐 이렇게 그려주면서 여기에 있으니까 이거 이렇게 촉진해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해주면 볼 때는 좀 명확한 것 같은데, 본인이 이제 직접 하려고 하면 되게 애매해. 뼈를 정확하게 컨택하는 방법들을 알려주면 뼈는 뚜렷하게 만져지기 때문에 확실히 찾을 수 있거든.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머슬을 찾는 방법들을 얘기를 해주면 혼자서 머슬 찾는 것도 수월해지는 것 같아. 그래서 이런 순서대로 해서 촉진을 시작하는 게 좋고, 이렇게 하는 게 베이직 과정에서 하는 거고, 이제 관절 과정에 들어가면 이런 것들 조인트 플레이, 엔드 플레이에 더 포커스를 두는 거지. 이거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하려면 그림을 보고 하면 좋은데, 표를 보면 이게 뉴트럴한 상태, 환자가 가만히 있는 상태야. 그래서 이 상태에서 촉진을 한다. 뼈를 하느냐, 보니 팔페이션, 아니면 소프트 티슈 팔페이션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이 상태에서 조인트를 움직여 보는 걸 조인트 플레이. 이 상태에서 환자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 이게 액티브 ROM인데 이 액티브 ROMC에 팔페이션을 하면 액티브 모션 팔페이션이 되는 거고, 패시브하게 하면 패시브는 더 범위가 늘어나니까 패시브 모션 팔페이션이 되겠지. 그리고 여기에서는 엘라스틱 베어리어, 뭔가 탄성이 있는 경계를 느끼게 돼. 이 엘라스틱 베어리어를 느끼게 하는 인체 구조는 뭘까? 리가멘트. 그치, 리가멘트. 리가멘트가 더 이상 가지 못하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리가멘트가 이제 콜라겐, 커넥티브 티슈들로 이루어져 있고 굉장히 강한 고무줄 같은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그런 엘라스틱 베어리어를 느끼는 거고, 이 상태에서 플레이를 해보는 거를 엔드 플레이라고 한다고 했었지. 엔드 플레이 존이 이 정도 되는 거야. 그리고 요거를 넘어가면 요 범위 안에서 교정이 일어나야 돼. 그리고 만약에 이 범위, 아나토믹한 리밋을 넘어가게 되면 다치는 거야. 뭐가 다치겠니? 일단은 리가멘트 손상 있겠고. 리가멘트가 다쳐. 음, 가끔 트레이너들이 자기 뭐 교정 전문가다라고 해가지고 사실 세게 하면 소리는 다 나거든? 막 자신감 있게 막 한단 말이야. 근데 그러면 당연히 뭐 트가 픽세이션 되어 있는 것들은 해결은 되는데 리가멘트를 다쳐.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야.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거든. 이 리가멘트를 다치지 않게 하려고 빠른 속도로 그리고 낮은 진폭으로 하는 거거든. 이걸 넘어가는 교정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리가멘트에 인스타빌리티가 생겨가지고 하이퍼 모빌리티가 생긴다거나 조금만 움직여도 뭐 뚜둑 뚜둑 소리가 나고, 좀 불필요한 자극들이 반복되면 피해주 전화라는 것들이 생기고, 이 피해주 전화가 계속해서 발생되는 것들은 콜라겐 파이버들이 더 활성화되고 이 관절의 변성, 디제너레이션도 만들어내. 그래서 예를 들면 초등학교 때 이 주먹에 소리 내는 거 하잖아. 이거를 오랫동안 한 친구들을 보면 이 손가락 마디가 이렇게 두꺼워지거든. 내가 그래. 너가 그렇다고?
이거 혼자 막 뚜두둑 뚜두둑 막 하면서 어우 시원하다고. 이거 되게 바보 같은 짓이야. 이게 관절을 상하게 하는 굉장히 안 좋은 행위이지.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줄여야 되고 정말 필요한 부분에 아주 적합한 낮은 진폭으로 적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관절 치료에서는 요 연습들을 많이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 다리 길이를 재는 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뭐 촉진의 하나라고 볼 수도 있는데, 뭐 물론 뭐 카이로프랙터들의 랜드마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한국에서 하고 있지만 사실 그렇게 정확한 건 아니거든. 왜냐면 다리 길이를 잰다는 게 이 골반이 어떻게 틀어져 있는지를 보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의 전제 조건은 양쪽 다리 길이가 똑같아야 되고, 나름대로 이 골반이 틀어져 있으면 고관절, 무릎, 발목에서 보상작용을 하기 때문에 양쪽이 똑같은 상태라고 보기가 매우 힘들어. 요거보다는 좀 더 직접적으로 PSIS가 어느 쪽으로 더 돌출되어 있고 어느 쪽으로 움직이지 않는지 거기에 대한 조인트 플레이를 한다라고 하면 이거보다는 더 정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뭐 그렇다고 뭐 이거 뭐 굉장히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거 어, 배워. 그 학교에서 외견상 다리 길이 검사랑 음. 영어로는 기억이 안 나네. 실제 다리 길이 그거 하는 거 그 랜드마크 찍어가지고 그렇게 하기는 음, 하지. 음. 근데 그 자로 잴 거 아니, 그 줄자로 해서 잴 거 아니야. 그치 줄자로 세지. 그게 얼마나 정확하겠냐 이 말이지 내 말은. 음, 음. 평가가 다양하게 있다는 이유는 나름대로 다 장단점이 있다는 거고, 결국 신뢰성이 높다라고 하면 다양한 평가들이 같은 결과값을 가진다. 그러면 믿을만 한 거고, 뭐 이거는 이렇게 나왔는데 뭐 이거는 반대로 나오고 뭐 이렇다라고 하면 테스트를 좀 더 다시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니까, 뭐 이게 뭐 엄청 나쁘다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노미네이트 본의 로테이션을 본다라고 하면 그냥 이노미네이트 본을 가지고 평가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해. 자, 펄큐션은 이제 두들겨서 평가를 하는 건데, 뭐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굉장히 많이 쓰이지는 않고 내과 정도에서 쓰이기는 할 텐데, 오스테오패식 쪽에 보면은 이 펄큐션으로 평가하는 사람들도 꽤 있고 신뢰도가 높다고 나오더라고. 뭐 소리의 차이도 있고 그 다음에 문질렀을 때, 문질렀을 때는 사실 팔페이션하고도 가깝긴 한데 어쨌든 그 펄큐션에 관련된 항목 안에 이렇게 문질렀을 때 색상의 변화, 피부색의 변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평가한다고 해. 랩 혈액 테스트나 뭐 소변 검사 같은 경우를 가지고 이 안에 있는 성분들이 뭔지를 가지고 평가하긴 하지. 혈액 검사 같은 경우나 뭐 소변 검사 우리가 하진 않더라도 근데 가끔 환자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치료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은 혈액 검사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거든. 그러면 굳이 내 영역은 아니니까 가서 혈액 검사 한번 받아보시라고 그래서 권유는 해줄 수 있겠지. 그래서 내가 직접 하지 않더라도 랩 테스트에서 어떤 것들을 보는지에 대한 대략적인 부분들은 알고 있는 게 좋은 것 같아. 마지막으로 도구를 사용해가지고 평가하는 거. 널브 스콥이라고 해서 카이로프랙터들이 많이 쓰는 건데 SP를 요거 두 개 사이에 넣어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긁으면 요 바가 불균형이 있는 곳에서는 한쪽으로 이렇게 움직여. 이런 걸 가지고 한쪽에 서블럭세이션이 있구나 라고 판단을 하고 그걸 교정한 다음에 이 바가 다시 중앙으로 오는지를 재평가하는 그런 도구. 그래서 뭐 다양한 도구들이 있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평가를 하지. 그래서 평가의 구성은 크게 제너럴 스크린하고 파트 어세스먼트 이렇게 되어 있고, 운동하기 전에 무브먼트 테스트를 하지만 사실 무브먼트 테스트도 제너럴 스크린에 들어간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 평가 부분에서 질문할 거 있어? 아니 없습니다. 전반적인 평가라고 하는 뭐 여러 가지들을 구분해가지고 정리해 놓은 거니까. 그럼 환자를 봤다.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 사람을 평가해야 된다라고 하는 또 다른 의미야. 제너럴 스크린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깨가 아프다고 했는지, 아니면 어깨만 아픈지 또 허리도 안 좋은지를 대략적으로 판단을 해서 어깨와 허리가 안 좋을 것 같다라고 하면 어깨와 허리에 관련된 파트 어세스먼트를 통해서 머슬에 문제가 있다 아니면 리가멘트에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을 찾아내고 그다음에 그거와 관련된 것들을 치료를 하면 되겠지. 그래서 평가가 가장 중요하고 이제 평가한 내용을 나만 알고 있으니까 환자에게도 설명을 해주고
내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치료 계획을 갖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고, 내 영역이 아니거나 내가 아직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걸 해줄 수 있는 뭐 실장님이나 아니면 원장님 아니면 다른 병원으로 리퍼를 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내가 이제 환자들한테 얘기해 줄 때 이 얘기를 많이 해. 건강을 지키는 데에도 순서가 있다. 가장 좋은 거는 안 아픈 게 제일 좋은 거지. 병원에 안 오는 게 제일 좋은 거고, 이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운동 관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생활 습관을 바르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고, 병원에 오는 환자들은 대개는 그걸 못해서 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는 한데, 그래도 처음부터 수술, 시술 이런 거보다는 인위적이지 않은 방법들을 적용을 먼저 해보자는 거고, 그런 방법이라고 하면 수기치료, 운동치료 이런 거지. 그래서 관절, 골격을 치료한다라고 하면 거기 모빌라이제이션, 어저스트먼트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고, 연보 조직 치료에는 뭐 다양한 수기 테크닉, 도구로 하는 테크닉들 이런 게 있고, 이제 운동 치료에는 뭐 재활, 교정 운동들 이런 게 들어가 있겠고, 이 순위에 있는 치료법들을 해서 좋아지면 1순위에 있는 방법들을 제공하면 되고, 이렇게 했을 때 좋아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제 3순위에 있는 약이나 주사, 그래도 안 되면 시술, 그래도 안 되면 수술, 이러한 순서대로 치료를 적용해 나가면 되겠다. 그래서 요 1순위, 2순위, 3순위가 어떻게 보면 치료에 그 다양한 치료,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처음부터 끝까지를 나열해 놓은 거라고 볼 수 있어.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으면 운동관리 생활습관 시켜주는 거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2순위에 있는 것들을 했다가 좋아지면 일로 가기도 하고 일로 가기도 하고, 뭐 처음부터 심각하다라고 하면 이제 그 기준은 바스로 한다라고 했었지. 그 기준에 따라서 너무 심하다 그럼 여기서 해서 좋아지면 이러한 순서대로 내가 환자들을 가이딩 할 수 있는 거야. 바스 스케일을 통해 가지고 잠실에서 일했을 때에 세운 기준은 바스가 8에서 10이다. 주사치료 그냥 맞는 게 낫지. 굳이 뭐 도수치료 해가지고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거보다 주사액만 정확하게 들어가면 한 방에 낫는 걸 굳이 환자를 고생시킬 필요가 없는 것 같고, 이거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바스가 떨어지면 도수치료하고 물리치료, 만약에 관절의 문제다라고 하면 충격파 치료를 같이 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더 좋아져서 바스 2에서 4다. 그럼 이제 운동치료 들어가는 거고, 거의 0에서 1이다 그러면은 운동에 더 포커스를 두는, 이렇게 포커스를 두는 치료를 가이딩을 하고 끌고 나간다. 이거는 지금 당장은 필요 없겠지만 도수치료를 모르는 환자들도 꽤 많으니까 도수치료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치료 계획이 어떤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표야. 이거는 베이직 과정에서 멘트들까지 다 적어놨기 때문에 그걸 외워서 연습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 그렇게 해서 상담이 끝났으면 치료를 하는 거야. 치료는 평가를 통해서 설정된 목표를 해결하는 게 치료지. 치료 중에서도 치료사들이 하는 거는 이제 매뉴얼 치료하고 인스트루먼트를 사용하는 수기 치료, 운동 치료 요건데, 첫 번째 수기 치료와 도구를 사용하는 치료를 한다라고 하면 적어도 환자가 바스 2에서 7에 해당하는 사람들일 테고, 그 사람들을 파트 어세스먼트를 통해서 찾아낸 것들을 손이나 도구를 사용해서 해결을 하는 거지. 그거를 단계별로 목표를 두고 한다라고 하면 1순위 목표는 파샤하고 머슬을 해결할 수 있는 테크닉을 배우고 확실하게 파샤와 머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들 때까지는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여기에 포커스를 두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 그리고 자신감이 생기면 조인트 중에서도 점차 유착된, 그러니까 모빌리티가 떨어져 있는 조인트를 해결하는 데 집중을 하고, 그리고 나서 디스크든 널브든 리가멘트든 벌사든 이런 것들은 그냥 3순위로 하나씩 하나씩 배워나가면 될 것 같아. 되게 당황하는 치료사들 보면은 처음 도수 치료 시작하면서 막 디스크 얘기하고 널브 얘기하고 브레인 트레이닝을 해야 된다라고 뭐 이런 것들을 배워 가지고 뭐 임상에 적용하려고 해. 그 친구들이 하는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으면은 이게 뭔 얘기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 그리고 본인도 뭔 얘기하는지 아마 모를 것 같아. 굳이 처음부터 욕심내지 말고 파샤 머슬 여기에 목표를 두는 게 더 좋은 것 같아. 의외로 1, 2순위가 반대네? 조인트가 더 쉬울 줄 알았는데?
조인트가 더 어렵지. 그래 그냥 디스트랙션만 해가지고 조인트 플레이만 잘 해줘도 되는 거 아니야? 조금 어, 다른가? 내가 생각한 거랑? 그러니까 치료 행위보다도 일단은 평가를 해야 되잖아. 음, 음, 평가를 할 때 조인트 플레이를 하고 엔드 플레이를 하고 하는데 머슬 촉진하는 거에 비하면 조금 더 세밀해야 되고 감각이 잘 발달돼야지 할 수 있는 것 같아. 아, 그거를 평가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어, 어렵다기보다는 파샤와 머슬 평가하는 게 훨씬 더 쉬운 거지. 그치, 그래서 결국 뭐 테크닉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점 있는 사람을 찾아내는 게 더 중요한 거니까. 그치, 그치. 그리고 나서 수기출에서 어느 정도 좋아지면 엑서사이즈 하는 거고, 엑서사이즈는 바스 0에서 4. 뭐 바스 5에서 뭐 8, 뭐 10 되는 사람 운동하면 안 되나요? 운동하면 안 된다기보다는 굳이 이런 위험 요소를 가지면서 운동시킬 필요는 없고 그냥 수기치료 할 수 있으면 수기치료 하면 되는데 뭐 굳이 위험 부담을 안고 해. 그럴 필요는 없지. 그래서 수기치료를 하고 이 정도 되면 운동치료하는 게 적당한 것 같고 이제 운동도 단계를 좀 나누면 가장 첫 번째는 호흡, 고유감각, 유연성 이런 것들에 포커스를 두고 이제 이런 것들에 좀 포커스되어 있는 운동이라고 하면 요가. 요게 되면 그 다음에 재활, 교정, 이제 필라테스가 가장 여기에 적합화되어 있는 거지. 물론 또 이렇게 얘기하면 뭐 필라테스도 뭐 호흡도 하고 뭐 유연성도 하고 뭐 하는데요. 아니 뭐 이거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거보다 요가가 훨씬 더 집중되어 있으니까. 그치. 포커스가 더 돼 있지. 음. 다음에 트레이닝 해주고 그것도 잘 되면 이 스포츠까지 해서 이렇게 쭉 연결시켜 주는 걸 하면 돼. 그러니까 만약에 치료사가 수기 치료만 한다. 그러면 환자가 좋아지면 더 이상 해줄 게 없어. 평균적으로 보면 수기 치료로 좋아질 수 있는 증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2, 3주면 좋아져. 2, 3주 뒤에 해줄 게 없어. 그리고 좋아진 다음에 반복되는 사람이 있어. 좋긴 한데 조금 하루 이틀 지나면 또 아파요. 또 아파요. 그거는 치료가 잘못돼서 계속 아픈 게 아니라 이 사람이 하루 이틀 동안 치료해 놓은 걸 다시 아프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 그러니까 결국 그게 반복되지 않으려면 생활 습관을 교정을 해야 되고 운동을 통해서 밸런스를 잡아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운동에 내가 이런 것들을 적용할 수 있어야지. 그래서 내가 이걸 할 수 있으면 운동까지 끌고 가는 거고 이걸 못하면 그냥 수기 치료에서 끝나고 운동은 근처에 좀 잘하는 필라테스 선생님이나 뭐 요가 선생님이나 그 사람한테 필요한 대로 연결을 해주면 되는 것 같아. 자, 그래서 이게 치료에 대한 영역이고 그리고 끝났으면 차팅 마무리 해야 되겠는데 차팅 같은 경우에는 내가 오늘 뭐 했는지 CMT의 선생님들한테 공유해주는 차트 폼인데 환자가 얘기한 것들은 이렇게 검은색으로 글씨를 쓰고 아프다고 했던데 표시를 해. 그리고 나서 머슬 테스트나 ROM, 널브 테스트, 스페셜 테스트 한 것들 여기다 쓰고 치료를 하면 좀 더 정확한 부위들의 문제점들을 찾아낼 수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빨간색으로 색칠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차팅을 해줄 때 오늘 이렇게 이렇게 아프시다고 해서 오늘 치료해드렸는데 요런 문제, 여기에 조금 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색깔로 칠해주고 아까 허리랑 골반 쪽 살펴보니까 요런데 허리는 오른쪽, 왼쪽 골반에도 문제가 있으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메인이 해결됨에 따라서 같이 해결해드리겠다. 이런 설명들을 해주는 거지. 그래서 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걸 설명을 해주고 환자가 인지하면 인지한 상태에서 오늘 첫날 건드려 놓으면 하루 이틀 정도 더 뻐근하거나 땡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고 주의사항들 얘기해주고 그리고 예약 관리를 확실하게 해주면 환자는 잘 따라와. 근데 생각보다 이 예약 관리를 선생님들이 자신 있게 못해.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뭐 환자가 마음에 들었으면 계속 오겠지. 괜히 오기 싫어하고 만족하지 않았는데 내가 오라고 해서 뭐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했던 평가하고 치료 그리고 내가 이걸 어떻게 끌고 나가야지 이 사람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확신을 못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머슬 문제가 있고 이거는 내가 2, 3주 안에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면 환자한테 일주일에 2번씩 2주 동안 꼭 오셔야 돼요. 그렇게 안 오시면 머슬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자신 있게 환자를 끌고 가면 환자는 그 전에 상담하고 차팅하고 이러한 데에서 충분히 공감을 했다라고 하면 자기를 신경 써준다라고 관리를 해주려고 하는구나. 신경 써준다라는 느낌을 받는 거고, 만약에 그런 것들이 잘 안 되고 무조건 오라 그러면, 아, 이거 뭐 또 와야 되나? 오기 안 와도 될 것 같은데 왜 오라 그러지? 이거 장사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고. 예약 관리를 자신 있게 하려면 이 프로시저들을 잘 따라오면 환자가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끝. 이제 뭐 할래? 사실 어, 형이 말한 것처럼 어, 직접 실습하는 게 제일 급한 것 같아. 그치. 아니, 왜냐면은 학교에서 실습 때 애들끼리 하잖아. 어, 내 손이 좀 아프대. 아, 그래? 그거 좀 고쳐야 돼, 일단. 어, 또 그런 방법이 있지, 다. 음.